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카테고리라는 말이 이 사람이 이제 만든 말이라는 이런 것만 알아두면 되는 거죠. 이 범주라는 말인데 이게 뭔 말인지 정말 어려운데 이 러셀도 뭔 말인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야. 나는 범주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아리스토텔레스에서든 칸트나 헤겔에서든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나하고 상당히 똑같아. 이런 의미에서. 나는 칸트의 12범주라는 게 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온 건데, 인식론에 있어서 칸트의 인식론, 나 그 개소리라고 봤거든. 나 대학 시절부터. 뭔지 이해가 안 된다. 나로서는 범주라는 용어가 철학을 할 때 명료한 관념을 표상하는 용어로서 어떠한 식으로도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범주라는 용어에 대해서 유일하게 내린 정의는 어떤 식으로든 혼합되지 않은 표현들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그 이제 10가지 범주가 여기 말하는 게 이제 1이 substance, quantity, quality, relation, 관계, 5는 location, 6은 time, 7은 position, 8은 possession, 9는 active, passive, state. 이게 실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양이 되는 거죠. 양이라는 건 이제 분량이 되는 거예요. 분량. 그 다음에 퀄리티라는 거는 질이면서 이거는 뭐냐면 성질이에요. 성질을 나타내는. 분량이고 양쪽으로 얼마나 되느냐. 이게 성질이 뭐냐. 그 다음에 관계. 무엇의 몇 배다, 크다, 뭐 작다 이런 게 다 관계예요. 그 다음에 장소, 로케이션. 뭐 학교, 시장에서 뭐 이런 거. 장소. 그 다음에 타임은 시간. 어저께, 내년, 뭐 작년 이런 거. 포지션, 상황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상태에 있다. 양태라고 그래 이걸 양태. 능동, 수동. 그러니까 이게 모르긴 몰라도 이게 뭐냐면 이 카테고리라는 게 그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서로 그 혼동될 수 없는 요소들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구성하는 인간의 그 사유에 그 10가지 범주가 있다. 이제 이거 가지고 나중에 칸트가 그 인식론으로 발전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로 시작됐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 이 실체라는 이런 것들이 이게 픽션이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 그렇게 유니크하게 존재하는 거냐면 그렇지 않다. 실체라는 건 어디까지나 주부와 술부가 있는 언어에 있어서의 주어의 위치에 오는 것에 대한 착각이라는 거지. 착각. 그러니까 실체라는 게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대오류다. 프랑스는 그럴 때 프랑스는 없다 이거예요. 실제로 프랑스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러셀 말이 프랑스라는 게 어디 실체로 있느냐. 근데 그런 걸 다 실체화했다는 거죠. 언어의 방편, 주어적 방편의 세계. 그러니까 논리적인 방편의 세계를 항상 실체화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최대 철학에 끼친 아주 악영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 개념은 본질 개념처럼 언어상의 편의에 지나지 않는 것을 형이상하게 옮겨놓은 결과물이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그 유명한 개념이 에센스라는 거죠. 에센스. 본질이라고 우리가 보통 맨날 본질 이러는 건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이제 에센스라는 개념과 액시던트 개념이 구분이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은 사지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팔 하나 없어졌다고 그래서 내가 인간이 아니다, 저 새끼가. 그러니까 팔 하나 없으면 전쟁 가서 이건 사고로 잃어도 내 본질은 지금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그 아이덴티티가 근원적으로 그 주어의 아이덴티티가 변하지 않는 한 유지되는 것. 이거를 본질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사물의 속성들 가운데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는 바뀔 수 없는 속성. 소크라테스가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며 때로는 건강하고 때로는 병이 걸리기도 한다. 이런 속성들은 소크라테스의 본질을 이루는 부분이 아니다. 그죠? 소크라테스 언제는 뭐 웃고 언제 웃는다 이런 거 가지고 그의 본질이다. 소크라테스는 웃는다. 그 웃음이 소크라테스의 본질이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럼 인간이 속하는
그 종을 찾고 그 종에서 다른 동물과 다른 것들과의 차이, 종차라고 그러잖아요. 종차에 의해서 이 본질이 규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제네리스에 다 속하는데 다 동물과 구분되는 것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개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다. 그러면은 이성이라는 게 인간의 에센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그 인간이 아닌 거죠. 아이덴티티가 아까 말한 바뀌는 거지. 이런 거를 에센스라고 불렀는데 이게 또 사실은 개소리지. 뭐 에센스라는 게. 이게 본질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 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근데 이게 이 서구의 사상에 2000년을 지배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야. 네 본질이 뭐냐. 이미 내 본질이 뭔지 내가 알게. 근데 이 서양놈들은 그걸 따진다 이거지. 인간의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그 유명한 대로 그 누구지? 그 사르트르가 그때나 와서 인간의 실존이 본질이 앞선다. 이 유명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발이거든. 어른빠들한테 무슨 본질이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나지. 그 실존이라는 말이거든. 실존이 본질이 앞선다. 그 말은 뭐 별게 아니야. 실존주의의 그 용어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나는 나로서의 본질이 있다. 내임이 그게 어디 있어? 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그 본질을 꼭 따진다는 거지. 그 아이덴티티가 변하지 않는 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 그 사물의 속성들 가운데서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는 바뀔 수 없는 속성. 소크라테스의 본질이 뭐 인간이란 속성이다. 뭐 하나만 하지. 그 소크라테스의 본질이 그게 인간이다. 뭐 걔는 아니지 소크라테스가. 뭔가 언어상의 편의에 지나지 않는 것을 형이상하게 옮겨놓은 결과물들이다. 이런 것들이 서양 철학의 2000년을 지배한 다 허구적인. 이거 사실 칸트의 뭐 범주론, 아주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인간의 그 언어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중에서 유니크한 거를 이렇게 10개로 범주화시킨 것 같고, 이걸 나중에 이제 순수 이성의 범주론으로 칸트가 만든 거죠. 이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는 이런 주요 몇 개의 개념이 제기되었고, 그리고 3단 논법에 제기되었으나 오늘날 볼 때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하등에 뭐가 없다. 서양 철학이라는 게 이런 거 가지고 2000년 싸운 것이다. 이런 거를 러셀도 샤프하게 지적하고 있고, 나 역시 철학을 배우면서 그렇게 느꼈던 문제를 되씹을 뿐입니다.